반갑습니다. 저는 2024 매처 빅데이터 분야 신기술 세미나, 그중에서 AI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데브옵스 활용을 진행할 시네틱스의 한동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데모 중심으로 해서 AI랑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어떻게 데브옵스를 활용하는지, 이에 대한 밑바탕에 있는 인프라 기술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약 1시간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과정에서 진행할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데브옵스, 그리고 MLOps, 이거의 근간이 되는 CI와 CD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고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핵심인 데브옵스를 구성하기 위한 인프라 환경들, 특히 컨테이너, 버추얼 머신, 그리고 K8s라고 하는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환경에서 이 데브옵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특히 데브옵스 중에 지속적 개발 영역인 CI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고 실행되는지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 데브옵스입니다. 데브옵스는 디벨롭먼트, 즉 개발이죠. 오퍼레이션, 운영입니다. 개발과 운영의 단순한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개발,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본적인 라이프 사이클은 분석 혹은 기획이라고 하죠.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까지입니다. 이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가 완료되면은 이제 배포, 디플로이먼트 영역으로 넘어가 있고요. 이 디플로이가 된 다음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카카오톡 혹은 배달의 민족의 배민같이 운영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용자들은 이 소프트웨어 혹은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나온 새로운 요구사항들이나 새로운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버전, 여기서 말하는 버전은 완전 신규 개발이라기보다는 매주 혹은 매일 혹은 매달 업데이트되는 신규 버전을 의미합니다. 이런 신규 버전들이 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개발과 운영, 다시 또 한 번의 신규 개발과 운영,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개발 기법을 넘어서 문화와 개발 철학을 우리는 데브옵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더 빨리 개발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더 이 서비스를 빠르게 고객들한테, 사용자한테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데브옵스를 알아보기 전에요, 우리 최근의 IT 트렌드 기술의 변화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는 비즈니스의 이전엔 지원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아예 핵심에 있는 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즉, 분야를 가리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관점에서 완전히 핵심적으로 들어와 있고, 이걸 또 얼마나 빠르게 혹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개발해 주냐가 이 비즈니스의 영속성 혹은 비즈니스를 계속 성장시켜 나가는데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그 와중에 더 빠르게 개발하고, 더 빠르게 개발하는데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품질도 높고 더 나은 안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만 하고 끝. 야, 이제는 SI가 끝났으니까 SM으로 넘어가자. 야, 너 SM 하는 사람들 다 새로 뽑아가지고 너는 이만큼만 해. 라고 하는 기존의 방식에서는, 혹은 기존의 회사 내에 크고 많은 서버를 갖다 두고 그거를 유지보수해야 되는 인력들이 계속 참여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는 이렇게 빠른 IT 기술의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오는 IT 트렌드의 기술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알려진 거죠.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야 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사용하는 기술이고, 어찌 보면은 우리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미 어느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사용해 보셨거나 혹은 내부적으로 개인 PC 안에서 가상 환경을 띄우는 방식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클라우드는 AWS나 구글 클라우드나 MS 애저 같이, 혹은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와 같이 공용 클라우드, 우리는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혹은 우리 사내에서만 사용하는 클라우드처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우리 사설 클라우드라고 하거든요. 그런 클라우드를 이미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나온 기술 중에 하나는 컨테이너입니다.
야, 이 컨테이너와 앞서 있었던 클라우드가 사실 베이스가 좀 같아요. 어떤 베이스냐면 버추얼라이제이션, 가상화라고 하는 기반 기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 요 다음쯤 나올 때 이 일반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쓰는 가상 머신 VM과 그 위에 또 올라가는 이 컨테이너에 대해서 구별을 좀 해드릴 텐데요. 일단 최근에 나오지 않았죠. 최근에 핫하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는 컨테이너입니다. 보통 도커로 대표되고요. 혹은 VM웨어의 탄주와 같은 제품군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이런 컨테이너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기술, 이것도 역시 크게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컨테이너 영역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 컨테이너의 많은 부분을 앞서서 보셨던 저 클라우드 위에서, 특히 뭐 AWS니 애저니 구글이니 하는 데 위에서 이런 컨테이너를 올려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이 세 번째 MSA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약자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래서 앞 글자만 땅땅땅 따서 MSA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클라우드나 컨테이너가 이미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고, 또한 사용 사례가 아주 많았고, 그리고 지금의 IT 웬만한 새로 나오는 IT 서비스가 모두 다 이용하는 기술이라고 본다면, 이 MSA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거나, 혹은 모든 회사들 혹은 많은 회사들에서 우리 MSA로 할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막 이렇게 떠오르는 기술이긴 해요. 자, 어떤 내용이냐 MSA라는 거는. 자, 기존에 우리가 서비스라는 거는 크게 하나 만드는 거를 가져갔습니다. 이걸 보통 모놀리식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바로 개발한다 그러면 큰 와르 파일 하나를 크게 만들어내는 거죠. 프로젝트 하나가 큰 빌드가 돼가지고 이렇게 큰 제품이 딱 나옵니다. 이거를 와스 같은데,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같은데 배포 한번 하는 거죠. 자, 단점이 뭐였냐면요. 뭐 장점도 많습니다만 단점만 조금 뽑자면, 단점은 첫 번째, 너무 크다입니다. 커요. 두 번째, 크다 보니까 어떤 게 오래 걸려요? 빌드도 오래 걸리고 배포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느리다라는 게 단점이야. 커서 느리다라는 게 단점이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 하나가 고장난다, 장애가 일어난다면 얘만 고장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하나 빌드 그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 고장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MSA 같은 경우는 이걸 극복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방금 크게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작게 여러 개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 개로요. 작게 여러 개로 만들면 어때요? 이거 서비스별로 만드는 거예요. 마이크로 서비스인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빌드 배포하면 빠르겠죠. 근데 그 빌드 배포하는 거 어디다 하느냐? 앞서 있는 요 컨테이너와 엮어서 여기다 배포하자, 약간 이런 겁니다. 이전보다는 개발도 좀 빠를 거고요. 하나만 일단 단독으로 개발하면 되니까요. 작으니까 빌드랑 배포도 빠를 거고요. 만약에 고장나도 누구만 죽어요? 얘만 고장나요. 나머지 서비스들은요,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서비스가 될 때 이들 간에 어쨌든 간에 서로 연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거를 바로바로 얘네와 얘네끼리 정해진 규격, 보통은 뭐 REST API로, RESTful API로 날리고 제이슨과 같은 결과로 받는다와 같은 약속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성하는 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지금의 모든 서비스가 이런 기반으로 가고 있냐라고 하시면 안 돼요. 클라우드나 컨테이너에 비해서는 이제 막 떠오르는 개념, 예를 들면 이제 뭐 배민에서, 이제 카카오 같은 데서 우리 이런 서비스로 이미 운영하니까 이런 결과들이 있고 좋습니다라고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해진다면 아마 많은 서비스들이 이렇게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IT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에 있는 게 여기 있는 데브옵스입니다. 이번 주제인 거죠. 데브옵스는 앞서서 보셨던 클라우드나 컨테이너를 인프라로 하고, 그리고 그 위에 MSA 같은 서비스들을 올릴 건데, 그때 그 서비스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은, 사용자는 더 빠르게, 근데 그걸 품질을 확보한 상태에서, 안전성도 확보한 상태에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개발할 때 인프라는 클라우드를 쓰고 컨테이너를 쓸 거고 아키텍처는 MSA를 개발할 건데, 우리 개발 방법은, 개발 문화는, 혹은 개발과 운영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이 데브옵스에 대한 영역입니다. 이 데브옵스 역시 최근에 나왔던 이론 용어는 아니고요. 이미 10여 년 이상, 이 10여 년 전에 이미 나왔고, 이미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많은 개발 조직에서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고 사례도 많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데브옵스의 앞 단계의 내용인 CI/CD와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관계를 살짝 보자면요. 일단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운영되냐고 보셔야 되면 여기 있는 클라우드 안에서, 보통 공용 클라우드죠.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같은 공용 클라우드에서 보통 하나의 가상 머신, 또 아마존 AWS를 예로 들어 볼까요? 보통 이거 대표적인 서비스가 EC2와 같은 애들이죠. 혹은 애저의 가상 머신, 거긴 그냥 애저 같은 경우 VM이라 불러가지고요. 애저의 가상 머신 위에서 이 서비스를 둡니다. 이 서비스 위에다가 컨테이너, 즉 도커와 같은 서비스를 올리는 거죠. 이미 그렇게 올려진 서비스들을 공용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바로 저희는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보여드릴 예제에서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다가 요 가상 머신을 하나 빌렸고요. 거의 제 입맛에 설치하고 싶어서 거기에다가 저는 도커를 제가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요 가상 머신에서 도커를 설치하는 걸 내가 설치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클라우드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걸 써야 됩니까? 이거는 회사에서 정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입맛에 하기 위해서 제 입맛에 맞는 도커 버전에 제 맞는 설정을 올린 거죠. 그게 싫고 우리는 인프라를 관리하기가 좀 어렵고 아직 그렇게 전문가가 없다고 한다면 AWS나 애저가 제공해주는 혹은 NHN 클라우드나 네이버 클라우드가 제공해주는 서비스 쓰셔도 충분합니다. 좋죠. 이미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으니까요. 이 중에 저는 이 컨테이너 위에서 MSA라는 걸 만약 개발해서 운영을 한다면, 자, 컨테이너는 여러 개가 올라올 거거든요. 하나가 아니라 가상화된 거기 때문에 여러 개가 올라올 겁니다. 여기 안에 각각의 하나의 서비스들이 이렇게 묶일 건데요. 자, 이 서비스들을 개발하기 위한 데브옵스 환경,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CI와 CD라고 하는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라고 하는 지속적 통합과 지속적 배포가 올라온다면 이 역시 어디 올라오냐? 역시 컨테이너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컨테이너와 이 컨테이너는 서로 다른 컨테이너들이 VM 위에 후두두두두둑 올라오는 거죠. 회사 조직이 크고 우리가 서비스가 크다 그러면 이거를 서로 다른 VM들에다가 둘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작은 회사라면 저희 개발 환경, 특히 스테이징 환경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하나의 VM 위에다가 가상 머신 위에다가 컨테이너를 구분해 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예제에서도 이 컨테이너 위에다가 이 데브옵스의 일부 환경을 구성해 놓았고요. 그리고 얘가 만약 된다 그러면 배포되는 걸 어디에 배포한다고 가정하는 겁니까? 그 역시 컨테이너에 배포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과정에서 설명드릴 이 데브옵스, CI, CD, 그 다음에 이게 만약 배포된다는 가정을 하고 그게 MSA라면 이 모든 거를 가상머신 위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인프라 관점에서 보면요. 인프라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돌아갈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저희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데브옵스의 목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과정이 전반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혹은 AI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데브옵스 활용이니까요. 자, 데브옵스라는 거의 목적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품질 그리고 안정성, 이게 확보된 소프트웨어를 더 빠르게 개발해서 고객이나 사용자한테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는 것이요, 그냥 막 개발하면은 품질이 높아집니까? 안정성이 높아지나요? 그리고 이거를 더 자주 사람들한테, 사용자한테 제공을 할 거예요. 이때 수작업으로 일일이 테스트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은 배포도 사람이 직접 빌드한 거 나와가지고 어딘가에 뭐 FTP를 올리고 이러면 이게 더 빠르게 더 나은 품질의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할 수 있나요? 아마 어렵겠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일단 개발과 운영하는 담당자들이 좀
원활히 의사소통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데브옵스를 말씀드릴 때 기법,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연차라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개발 문화이자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발과 운영하는 그 조직의 문화를 좀 바꾸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아니면 혹은 지금도 여전히 맞는 조직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조직하고 운영하는 조직이 완전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데브옵스 한다라고 해서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이 한 팀인 건 물리적인 한 팀이 아닌 조직도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이 물리적으로는 나눠질 수 있었지만 개념적으로 한 팀처럼 문화적으로 한 팀처럼 돌자라는 겁니다. 야 이건 네 일, 이건 내 일, 이건 니네 개발해야 하는 거고 내가 운영해야 하는 거고 이게 아니라 개발과 운영이 거의 한 몸인 것처럼 한 팀인 것처럼 문화를 가져가자. 서로 의사소통할 때 이건 내 거니까 이건 네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원활하게 의사소통하자. 너 네 거 내 거 나누지 말자. 우리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 가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단순화와 자동화예요. 자,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 중에 자, 소프트웨어 개발을 우리가 100% 자동화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아직까지는 AI가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여전히 소프트웨어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누가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더 학습하고 더 공부하고 더 나은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는 혹은 기여하는 사람이 되려는 이유는 뭡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은 여전히 사람이 할 거고 아무리 AI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AI를 개발하고 누군가는 AI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이 초급 개발자가 아니라 중고급 개발자일 거다라고 여전히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전히 소프트웨어 개발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다 사람이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테스트, 특히 반복되는 테스트인데 이걸 매번 사람이 한다면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그 외에도 배포와 같은 영역들이요. 혹은 우리 올라가 있는 서비스들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부분이요.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보다 누구한테 시키면 더 좋아요? 도구한테 자동화 시키면 더 좋겠죠. 또 자동화 시키면은 사람이 하는 걸 도구가 대신하니까 물론 도구가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포 스크립트나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드는 시간 혹은 자동화를 하면서 운영 중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이런 도구들을 설정하고 스크립트를 만드는 시간 이런 시간은 물론 들어갑니다만 매번 반복하는 작업들을 사람이 아닌 도구한테 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자동화를 첫 번째 하는 건데 그렇게 자동화하면 나오는 두 번째 부가적인 효과는 뭡니까? 휴먼 에러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개발한 거를 운영하기 위해 배포하는 과정 중에서 휴먼 에러가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자동화시키면 어떻습니까? 휴먼 에러가 감소하겠죠. 도구가 알아서 빌드하고 도구가 알아서 테스트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도구가 알아서 빌드해서 도구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배포를 해주고 도구가 알아서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30초마다 1분마다 계속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으면 도구가 알아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환경이죠. 자,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만약 기법적으로 조금 더 내리자면 어떤 겁니까? 그래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자동화시켜서 휴먼 에러를 그러니까 휴먼 리소스도 물론이거든요. 휴먼 에러를 감소시키자라고 하는 게 또 데브옵스의 목적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활동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지속적인 겁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한 번 하고 끝 아니거든요. 자, 배달의 민족이 1.0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배달의 민족이 더 이상 업데이트 안 합니까? 카카오톡이 1.0 나온 다음에 안 해요? 아니거든요. 이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은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한 번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더 고객이나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들을 개발해서 제공할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품질을 확보하고 어떻게 해서 자동화시켜서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안정성 확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또 자동화해서 이거 배포시킨 다음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또 도구가 알아서 계속 자동으로 확인하니까
이런 환경들이 구성될 수 있는 거죠. 이런 환경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한다? 네,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소프트웨어 더 빠르게 개발해서 더 나은 품질로 제공하겠다라는 게 궁극적인 데브옵스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때 같이 나온 게 MLOps예요. 이미 데브옵스는 이미 나온 지 15년 이렇게 넘은 개념이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된 또 사례가 많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같이 뜨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는 MLOps예요. 이 MLOps는 데브옵스를 근간으로 한다라고 해도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MLOps란 말이 처음 나온 게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건 2015년을 얘기합니다. 2015년에 구글에 있는 연구원들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학습시키고 이걸 AI 서비스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에서 나왔던 용어로 여기는 MLOps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ML 우리 머신러닝 기계학습이죠. 기계학습을 마치 우리가 흔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운영하는 이 방법인 데브옵스처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이 MLOps입니다. 자, 근데 MLOps가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AI를 살펴보면은 과거의 AI는 딱 정해진 데이터 안에서 얘를 학습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예측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를 중심을 삼았습니다. 근데 AI가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일반적인 서비스들에 들어오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딱 정해진 데이터 안에서 얘네들을 학습시켜서 하면 됐으니까 그냥 얘 학습해. 얘로 AI 모델 만들어서 나가 끝이었는데 이제는 이 데이터 자체가 어때요? 계속 운영하는 그 서비스로부터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원래는 요만큼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시켰었는데 그게 아니라 운영 데이터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학습 데이터들이 늘어나네요. 더 AI 모델을 정교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 그럼 언제 이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이걸 다시 한번 학습시켜서 다시 한번 서비스에 반영시켜서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들 중에서 이 AI를 쓰는 쪽을 더 상대적으로 우리 경쟁자나 혹은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이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운영으로 쌓이는 데이터들도 마치 데브옵스처럼 지속적으로 학습시키고 지속적으로 이걸 AI로 반영시켜서 이런 AI 서비스를 쓰는 그런 예측이나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나아지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방식이 요 MLOp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속적으로 쌓이는 데이터를 여기 있는 계속 쌓이고 있는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머신러닝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거를 계속 수행해서 배포까지. 왜냐면 MLOps의 개념 자체가 데브옵스를 그 밑에 끼고 있는 건데 데브옵스의 개념 자체가 어디까지예요? 배포해서 운영해서 다시 데이터 또 쌓고 이거 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얘도 그 사이클들을 계속 자동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 관점이 MLOps입니다. 그래서 MLOps와 데브옵스가 완전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MLOps가 데브옵스의 개념을 들고 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MLOps를 하려는 이유 자체도 이렇게 쌓이는 데이터 학습 자연스럽게 연속하게서 하고 이걸 다시 AI 모델로 만들어서 다시 서비스로 배포하고 이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서비스하고는 진짜 소프트웨어 혹은 진짜 서비스가 이 AI 서비스를 잘 이용해서 더 나은 고객 만족을 주기 위해서인 거니까 이 두 개는 서로 나눠져 있다라기보다는요 서로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해서 돌게 건가 하는 고민이 실질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자, 얘는 제가 그 엔비디아 이 핫한 엔비디아에서 나온 그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요 사진은요. 얘 보시면 얘는 머신러닝과 데브와 옵스를 서로 연관되는 큰 축으로 봅니다. 데브옵스는 사실 여기까지 본 거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통 무한대라는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된다는 의미예요. 그거를 무한대라는 의미를 저 표시를 해놓고 썼었는데 MLOps가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보는 관점은 머신러닝 앞에 있어야지. 이래가지고 데브옵스 자동으로 연결돼야지.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혹은 여기 해놓은 것처럼 MLOps는 데이터옵스와 모델옵스와 데브옵스에 합친 거야 라고 정의하는 조직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MLOps는 요거를 그 실제로 구현하는 조직들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가는 게 MLOps냐라는 게 사실 조금 다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MLOps라는 건 일단 첫 번째 데브옵스를 베이스로 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비스하면서 쌓이는 데이터들을
다시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기계학습 시켜서 더 나은 AI 서비스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MLOps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번 과정에서는 머신러닝 자체가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다루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MLOps보다는 이거의 근간이 되는, 사실 MLOps 아시려고 해도 DevOps는 아셔야 돼요. DevOps를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DevOps를 구축할 거예요. DevOps라는 것 자체는 제가 문하고 철학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막 DevOps 책 같은 거 보시면요, 뭐 이런 거 나와요. 특히 미국에서 만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번역한 책들 보면은 뭐 개발 철학이 어떻고 개발 문화가 어떻고 이렇게부터 나온다고요. 뭐 상호 존중을 해야 되고, 이거 사실 애자일부터 비슷하게 나왔었죠. 서로 존중해라, 커뮤니케이션 중요성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내려서 이거를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데브옵스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사전 조건은 뭐냐면, 지속적 통합과 지속적 배포, 어떤 거든 자동화된 지속적 통합과 지속적 배포가 미리 구축되었다라는 거를 사전 조건으로 가져갑니다. 사실 얘는 어느 영역이냐면요, 데브옵스 영역 중에 대부 영역에 해당을 돼요. 이 CI라는 거, 지속적 배포가 대부 쪽이냐 옵스 쪽이냐, 약간 어느 쪽으로 갖다 놓냐, 약간 사람들마다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요즘 한 반 정도 껴 있어서 그래요. 예. 그래도 이 CI가 CD, 보통 대부에 넣는 건데, 이 대부가 자동화가 돼야지만 뒤에 있는 옵스, 운영 쪽도 자동화시켜서 붙여가지고 같이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까는 겁니다. 자, 여기 용어 중에 제가 앞에 굳이 자동화를 넣었거든요. 사실 여기 자동화는 안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자동화를 넣었냐면, 이 지속적 통합이나 지속적 배포가 어떤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냐면요, 자동화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이미 가지고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워낙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한 번 더 앞에다가 자동화된 이라는 걸로 강조를 좀 했습니다. 자동화된 지속적 통합과 지속적 배포, 영어로는 continuous integration과 continuous deployment가 이미 이런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깔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서 나온 이 CI, 지속적 통합, 얘는 뭐냐라는 거죠. 뭐냐라.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서 CI 그러면은 원래 CI 의미가 뭐 조직의 아이덴티피케이션, 뭐 회사에, 그래서 CI 하면 뭐 로고 막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일반 용어죠. CI 그럼 뭡니까? 뭐 회사 로고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 통합, Continuous Integration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 지속적 통합이라는 거 나온 개념은 이미 20년도 훨씬 전에 나온 개념이에요. 지속적 통합이라는 건 왜 나왔냐면, 통합 지옥이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자, 이 통합 지옥이라는 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어요. 위키피디아 같은 데도 인티그레이션 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이 통합 지옥이라는 게 뭐냐? 통합 지옥. 자, 우리 지금 말고 우리 과거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막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개발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됐다고 보겠습니다. 3개월 정도인데 4명이 모여서 같이 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각자 자기가 맡은 부분들 개발하겠죠.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기시나 SVN 같은데 수정사항을 올리기 전에 뭡니까? 내가 본 거 컴파일은 잘 돼야 될 거잖아요. 문법 에러도 없고 일단 컴파일은 오류는 없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4명이 각자 막 컴파일도 하고 이상도 없고 막 합니다. 막 개발하다가 2.5개월쯤 됐을 때 이제 우리 PM분, 리더분이 얘기하는 거죠. 자, 2.5개월쯤 됐으니까 다들 개발 잘하고 있지? 야, 너네 다 개발한 거 우리 한번 모아가지고 같이 한번 빌드해보자. 다 같이 잘 그 최종 사출물 나온지 확인해보자. 라고 해서 이때 서로 개발했던 거를 이제 합쳐요. 합쳐서 뭐합니까? 통합 빌드를 해봅니다. 진짜 다 모아서 빌드라는 거예요. 자, 빌드라는 건 뭡니까?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그 다음에 뭐 링킹 같은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 바이너리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빌드인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자바 파일을 컴파일하면은 클래스 파일이 나오지만, 이거를 메이븐이나 그레이들과 같은 도구들로 빌드한다면 최종적인 와르 파일 혹은 자르 파일들이 떨어지는 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 뭐 솔루션이나 프로젝트 파일로 빌드하면 최종적인 뭐 exe 파일이나 뭐
저기 라이브러리 파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와 같이 뭐 C++, C#, 자바 같이 우리가 많이 쓰는 프론트엔드 언어들 말고 이 스크립트 언어들 말고 우리가 쓰는 보통 일반적인 그 컴파일하는 언어들은 보통은 빌드라는 과정을 거쳐서 다들 모아가지고 최종적인 바이너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5개월쯤 가서 다들 모아서 빌드했더니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빌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왜 빌드가 깨지냐? 각자가 했을 때 이상이 없었는데, 각각이 컴파일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겠죠. 서로 합치면 내가 저 사람 거 모듈 갖다 불러다 쓸 수도 있고, 저 사람 거 모듈을 불러다 쓸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의 특성 자체가 의존성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라는 사람이 만든 모듈을 B 사람이 만든 모듈에 호출했는데, 아이고야, 인터페이스가 안 맞아요. 우리는 서로 얘기하는 거죠. 야, 매개 변수 인트로 부르게 한 거 아니야? 너 왜 인트 플롯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은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우리 학교에도 그 인트 플롯을 주지 않았냐고. 너 왜 리턴이 넌 왜 인트야? 이것도 캐릭터나 이런 거 아니야? 언제 우리 그런 걸로 하게 했냐고. 이거 4바이트 아니라 1바이트 뭐 캐릭터 이런 걸로 주기로 했다고.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요. 혹은 이걸 클래스 안에 해서 객체로 넘기기로 했는데 막 게트 세터 이상한 이름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맞추지도 않고 막 이런 일을 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개발은 다 끝났는데 0.5개월 남았는데 이런 문제 해결하느라고 다시 3개월씩 걸리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에는 통합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사실 많이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자바, 우리 대부분 이런 것식으로 자바를 많이 하실 거니까요. 자바의 그레이들이나 메이븐 썼을 때 웬만해선 이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사실은 않아요. 하지만 과거에는 이랬다라는 거죠. 지금도 만약에 빌드하는 거 마지막에 빌드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문제 충분히 생길 수 있죠. 컴파일 에러와는 다른 개념인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근데 컴파일 에러는 이상이 없지만 모아서 빌드니까 에러가 생겼다.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예전보다 지금이 좀 덜 할 뿐인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나온 게 이거예요. 이거를 왜 2.5개월에 가서 거의 마지막에 가서 이거를 확인을 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그러지 말고 언제부터 하자? 그러지 말고 매일부터 하자라는 거예요. 매일부터 하자. 이게 지속적 통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 통합 자체의 정의가 뭐냐면 소프트웨어 통합 오류를 개발 초기부터 예방하는 것, 방금 말씀드렸던 통합 지옥의 그런 문제를 개발 초기부터 예방하는 것을 우리가 예전부터 내려온 지속적 통합의 정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몇 가지 좀 해석을 해드리면, 일단 통합 오류라는 게 과거에 나왔던 통합 빌드는 당연한 거고요. 요즘 들어서 개념이 확장되었습니다. 통합 오류라는 건 빌드가 안 되는 거 당연히 봐야죠. 또 모두 봅니까? 소스 코드 자체의 문제점, 예를 들면 행안부의 49개의 시큐어 코딩 룰셋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49개 문제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봐주는 것도 다 정적 분석이거든요. 소스 코드 자체의 문제점 봐주는 겁니다. 정적 분석, 테스트하고 테스트 커버리지 봐주는 거, 그리고 함수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그러니까 메소드가 복잡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합쳐서 통합 오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빌드 됐다 안 됐다가 아니고요. 빌드 되는 건 당연하고 품질적인 문제점 없는 것까지 의미하는 겁니다. 그거를 언제부터? 개발 초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코딩 시작한 날이지만요. 보통 현업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초반을 의미합니다. 뭐 2주 안에 이런 식으로요. 그때부터 예방하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 매일같이 검사해서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검사해서 이상이 있으면 이상을 안 만들자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 여기 예방이라는 건. 그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사람이 하는 건데 소프트웨어 개발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따준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빠르게 찾아서 빠르게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이 예방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 발생하면 당일 조치하겠다. 그 다음날 조치하겠다. 이때 조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짜리인데 2.5개월 가서 하는 거죠. 자, 이런 CI, 그러니까 데브옵스의 사전적인 기술적인 사전 조건이죠. CI라는 거, 지속적 통합이라는 거, 어느 회사가 많이 했습니까? 네카라 쿠베라고 불리는, 흔히 말하는 웹이나 앱 서비스를 하는 회사 위주로 많이 했죠. 왜? 거기 발표한 자료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거기만 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ICT 서비스, IT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도 이제는 많이 하고 있죠. 거기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만 하고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이라고 보고 있었던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왜냐하면 거기는 잘못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면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든요. 어느 분야입니까? 자동차, 항공, 우주, 철도, 무기. 보통 우리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로 대표되는 분야들이 있죠. 이 분야들조차도 이 CI를 가져다가 적극적으로 도입해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정 소프트웨어 개발, 우리는 웹이니까 앱이니까 이거 해요. 우린 자바로 배포하니까 서버로 배포하니까 CI 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CI 개념 자체는 특정 영역이 아닌 모든 소프트웨어 영역에 적용될 수 있고 모든 소프트웨어 영역에 다 필요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은총알은 없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론 뭐 이런 건 없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도 얘는 은총알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해서 적용했을 때 그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방법이 바로 이 C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CI 쓰는 이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제 언제 확인한다고요? 보통 마지막에 한번 확인하거든요. 네, 이때 확인해요. 제가 회사에서 저희가 하는 주로 업무가 소프트웨어 QA, 퀄리티, 즉 품질 쪽 업무입니다. 보통 이런 거 소프트웨어 QA 같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와서 검사하죠. 소스 코드 좀 주세요. 프로젝트 끝나간 다음에서 제가 검사해 볼게요. 어이쿠야, 문제점이 이만큼이나 많네요. 사실 우리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이나 많네요. 근데 그런 문제점들이 어떤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빌드 안 된다. 예를 들면 행안부 49개 룰 위반했더니 아이고야 4,000개, 5,000개 위반했는데요. 커버리지 같은 거 만족 못했다. 함수 모듈의 이런 것들 크기가 예를 들면 함수의 라인 수가 80라인이었는데 막 3,000라인씩 나오고 있었다. 순환 복잡도가 10이라는 수치가 고객이 우리한테 준 목표인데 저게 막 1200, 500, 600 이러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문제점인 거죠. 마지막에 가서 저 같은 사람에서 들어온 이걸 확인한다고요. 그러면 한마디 하겠죠. 아이고 많이 위반하셨네. 아이고야 어쩌지? 고객이 요구사항인데 고치셔야죠.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고객 사이 품질 요건은 뭐예요? 이런 거 발생시키지 마잖아요. 이런 거 우리 기준이 있으니까 이런 거 지켜 이런 의미일 거지 않습니까? 자, 저런 거 지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많이 있는 위반 사항이요? 고쳐야죠. 언제까지? 이거 납품하는 그 시점까지요. 혹은 서비스 오픈하는 그 시점까지 고쳐야죠. 이 많은 문제를 이렇게 내려서 고쳐야 됩니다. 가능합니까? 이거 가능하게 해야죠. 어쩔 수 없죠. 가능해야죠. 해야지 않습니까? 고객의 요구사항인데 해야죠. 자, 근데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제 시간 안에 고칠 수는 있습니까? 가 첫 번째입니다. 제 시간 안에 고칠 수 있나요? 이 많은 문제점들? 자, 우리 개발자분들이 정말 노력하고 고생해서 고쳤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또 발생해요. 저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고민이에요. 여기서 이걸 다 고치셨어요? 와, 진짜 노력하셨네. 근데 소스 코드 많이 수정됐죠. 많이 수정됐으면은 기존에 잘 돌던 것도 있잖아요. 지금도 잘 돌까요? 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수정했으면 됐지. 왜 안 수정한 거 기존 거는 왜 잘 돌아가는지 이제 물어보냐라고 하신다면 소프트웨어 특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특성이 의존성이에요. 모든 모듈들, 그러니까 코드 위에 하나 우리 코드의 단위로서의 모듈을 좀 보겠습니다. 모든 모듈은 연결되어 있다가 소프트웨어의 기본 특성이잖아요. 얘가 얘 갖다 쓰는데 얘는 얘 갖다 쓰고 얘는 얘 갖다 쓴다. 답을 주면 다시 계산해서 답을 준다. 우리 이게 소프트웨어의 특성이잖아요. 아무것도 연결 안 되는, 부르지 않는 이게 있다면요. 얘는 사용하지 않는 코드군 도달하지 않는 코드여서 우리 서비스에서 빠지는 게 맞아요. 얘가 있어봤자 바이너리 크기만 차지하지. 혹은 다른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지 모르는데 얘는 없애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봤더니 이게 위반해서 여기를 엄청 수정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얘는 얘네 갖다 썼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수정됐으면 원래 잘 돌던 얘가 지금도 잘 돌까요? 애들 갖다 쓰는데 몰라요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알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설계할 때 혹시 우리
우리 IT 쪽 나오게 전공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렇게 따시는 자격증 중에 가장 일반적인 자격이 정보처리 기사, 뭐 정보처리 산업기사 이런 자격 아닙니까? 정보처리 기사의 단골 시험 문제지 않습니까? 설계에 대해서 응집력은 높이고 결합도는 낮추고 결합도는 끊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을 루즈하게 하자 해서 루즈 커플링이에요. 왜 루즈 커플링? 느슨하게 결합하자고 하는 거예요. 얘네가 수정되더라도 얘네를 갖다 쓰는 얘는 영향을 덜 받게 하겠다라는 게 이 루즈 커플링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거 위해서 설계 기법들을 막 사용하시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얘네들을 엄청 많이 수정했어요. 그럼 얘 멀쩡해요? 멀쩡합니까? 모릅니다. 소프트웨어 QA 관점에서 모르겠습니다. 전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잘 돌아간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어떡합니까? 뭐 테스트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죠. 다 해야죠. 그 시간은 또 어떡할 겁니까?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면은. 자,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그 방학에 맨날 일기 쓰라고 선생님이 그랬는데 일기 한 번도 안 쓰다가 마지막 날 일기 쓰는 것 같은 효과예요. 아, 며칠 날은 날씨가 어땠지? 나 그때 뭐 했지? 맨날 내용 똑같아지죠. 날씨도 안 맞고. 이런 문제, 마지막에 방학 숙제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문제점을 쌓이는 것들을요, 뭐라고 하냐면 기술 부채라고 합니다. 예, 영어로는 테크니컬 뎃이라고 해요. 이 부채가 뭐예요? 빚, 이자 들어가는 거, 이자율 들어가는 그 빚, 은행이 내는 그 빚,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언젠가는 갚아야 될 녀석이라는 거예요. 예, 문제점들이. 근데 얘네도 똑같아요. 복리에 이자율 비싸게 붙어요. 20%, 30%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 문제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가 이자가 붙어서 세 개, 네 개 이렇게 돼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은 보다 나은 방법은 이걸 왜 마지막에 가서 검사해서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검사하자가 아니라 언제 검사하자? 매일같이 검사하자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 지속적 통합이라는 게 매일같이 이런 문제점들을 확인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빌드 오류수 뭘로 확인해요? 통합 빌드로요. 그 외에 나머지 애들은요. 정적 분석이나 테스트 자동화 같은 걸로 해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조금씩 생길 수는 있겠죠. 이렇게요. 하지만 문제의 크기가 작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어요? 문제 해결 시간이 적게 들어요. 적게. 얘네들 적게 든다고요. 금방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서 문제점 이렇게 키우지 말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낮게 유지하면서 해결하자고 하는 게 CI 지속적 통합입니다. 근데 매일같이 검사해야 되네요. 설치 하루에 여러 번이에요. 이 하루에 여러 번 검사하는 거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제가 합니까? 누가 해요? 우리 PM이 하실 거예요? 아니죠. 누가 합니까? 도구가 알아서 자동화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CI 할 때 앞에 자동화된이 붙었죠. 물론 CI라는 것 자체에 자동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 번 더 강조한 이유 뭐라고요? 이거 다 누가 할 거니까 도구가 알아서 문제점을 찾고 알아서 우리한테 문제점 있으면 알려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려준 문제점을 빠르게 수정하면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이게 CI의 개념이고 실제 적용 방법입니다. 이렇게 CI 하면 좋습니다. 앞서 한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점 빠르게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자동화했으니까 휴먼 에러도 없고 들어가는 자원도 감소하겠죠. 사람을 쓴다가 아니라 사람이 와서 이거 설정해주면 그 다음에 우린 결과만 본다의 관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런 걸 해놓으면 빌드 형상 같은 것들도 우리가 끝까지 이용할 수 있게 우리 소프트웨어 폐기까지 동일한 형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컨테이너 같은 거 이용하거나 가상머신 이용하면은 얘랑 CI랑 엮어가지고 이런 빌드 형상 나중에 뭐 3년 지나가지고 야 빌드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 인베디 쪽에는 많이 이런 일이거든요. 그런 거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구축하려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미 이렇게 구축하는 사례는 유튜브 같은데 진짜 많습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데모요. 저는 사실 금방 하니까 20분, 30분 만에 구축했지만 여러분 처음 하시면요. 유튜브 보고 하셔도 2시간 안으로 다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뭐 더 복잡하게 하고 더 고급 기능을 쓰겠다. 뭐 이러면 좀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첫 시작 자체는 매우 어렵지가 않습니다. 유튜브 보시고 하시면 돼요. 제가 냈던 책 중에 하나도 이거거든요. 제가 직접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책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몸면 되니까 유튜브 보면 더 쉽게 우리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으면서 댓글로 문제 해결까지 해주면서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이게 CI 끝나면 뭘로 연결된다고요? CD, 지속적 배포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CI, CD, 그 다음에 OPS 약간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CI/CD라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개발자분이 소스 코드를 Git 저장소에 커밋 푸시하시면요. 그 외의 모든 과정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CI 도구가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CI 도구로 오픈소스인 젠킨스를 사용을 해서 돌아가는 걸 보여드릴 건데, 자, 젠킨스가 하는 일 단순해요. 젠킨스가 정해진 시간에 이 저장소에 가서 최신 버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젠킨스가 제가 정해진 빌드 스크립트로 빌드합니다. 그리고 젠킨스가 제가 정해진 방법으로 혹시 문제가 생기면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젠킨스가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배포해버립니다. 뭐예요? 정해진잖아요. 제가 알려줬다는 의미예요. 젠킨스와 같은 CI 도구들은 바보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뭐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하라고 한 걸 제가 정해준 주기에 대신 해주는 녀석이에요. 여러분, 윈도우즈에 작업 스케줄러라고 해서 MS가 기본으로 만들어 놓은 도구가 있어요. 프로그램이에요. 뭐 예를 들어 언제 안티바이러스 업데이트해라, 언제 무슨 프로그램 실행시켜라, 어느 주기에 해라, 이거 하는 거거든요. 걔 웹버전으로 보시면 돼요. CI 구축하시는 거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윈도우즈에 있는 그 기능 그냥 보통 얘네가 웹으로 해놨기 때문에 웹으로 하나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멍청해서 애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알려주면 그거 얘가 대신 해주는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10여 년 전에 푸딩을 구린식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만들 때 제가 그때 만들었던 사례에 제가 발표했던 겁니다. 12년이면 지금 2012년이니까 12년, 13년 전 얘기잖아요. 그때 발표했던 건데 자바 쪽은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이게 소나큐브라는 도구 이름만 바뀌었거든요. 여전히 유사합니다. 이제는 막 뭐 CI/CD, 데브옵스 지금 와서 핫한 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즘 일반적으로 CI 환경 어떻게 꾸미냐? 일단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본은 뭐예요? SVN Git 잘 쓰시는 거죠. 자, CI고 뭐고 다 좋은데 첫 번째는 뭡니까? 개발자분들이 SVN이나 Git에 커밋 푸시 잘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 안 되면 뒤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첫 번째, SVN이나 Git에 커밋 푸시 잘하신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보통은 요즘은 레드마이나 혹은 지라라고 하는 이슈 관리 시스템 같이 씁니다. GitHub에 있는 이슈, GitLab에 있는 이슈 같은 기능이에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이슈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결함을 얘기하는데 시작과 끝이 있고 담당자가 있고 진행 사항을 관리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이제 이슈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린 결함, 그리고 새로운 기능 개발, 이런 것들이 다 이슈인 거죠. 보통 커밋 푸시할 때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거나 혹은 결함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소스 코드를 개선하거나 이런 문제들이겠죠. 이런 것들 다 어디 등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업무들은 다 여기에 이슈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SVN이나 Git에 커밋 푸시라는 거죠. 그래서 SVN이나 Git에 커밋 하실 때 커밋 메시지에 여기 있는 이슈의 아이디를 적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가 서로 추적이 돼요. 나중에 여기서 이슈를 보시면 이 이슈 때문에 이런 것들이 커밋 푸시가 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보통 얘는 안 쓰실 수가 없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얘도 많이 쓰시죠. 보통 추적하는 거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매우 쉽거든요. 근데 우리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커밋 메시지에 이슈 번호 하나 달아주시는 겁니다. 얘 때문에 커밋된 거라고. 그러면 커밋 체인지 셋이라고 하죠. 커밋 되는 그만큼 이것도 얘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정해지겠네요. 그만큼 커밋 푸시 하시는 겁니다. 얘까지는 필수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지속적 통합은 이쪽 영역이네요. 얘 뭐 하는 거예요? Git에서 혹은 SVN에서 최신 소스 코드 혹은 제가 정한 브랜치 혹은 태그를 가져와서 이건 제가 정해주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빌드하고 소스 코드 문제점도 보고 테스트 자동화도 해주고 커버리지가 얼마인지도 보고. 만약 그래서 이게 릴리종 브랜치다, 이상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 배포 영역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AWS의 코드 디플로이 뭐 이런 데 던져버리는 거죠. 그럼 걔가 알아서 무중단 배포를 뭐 그린 블루 배포인가요?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무중단 배포를 제가 알아서 주주주쭉 넣은 거죠.
뭐 뒤에 아르고 CD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쿠버네티스의 배포 영역으로 던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사전에 뭐가 된다고요? 얘가 돼야 지속적 배포가 되고 그래야 그 뒤에 옵스 운영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일반적인 CI 환경이어서 다른 건 없어도 돼요. 하지만 얘 반드시 있으실 거고 웬만하면 얘 하시고 여기까지가 요즘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조직이라면 일반적으로 하셔야 되는 CI 환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회사 특성에 따라서 혹은 도메인 특성에 따라서 이건 몇 개 뺄 수도 있죠. 하더라도 이것들은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요즘에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하셔야 되는 활동들 CI 구성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CI를 옮길 때 혹은 이렇게 나와서 나온 서비스로 올릴 때 우리는 VM 혹은 컨테이너 위에다 올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VM과 컨테이너의 차이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게 들어가진 않고요.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머신과 오른쪽에 제가 컨테이너를 갖다 놨습니다. 약어로 버추얼 머신 위에 VM이라고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VM과 컨테이너 차이는 뭐냐면 일단 공통점은 가상화, 버추얼라이제이션이에요. 가상화라는 게 뭡니까? 가상화는 뻥치는 기술입니다. 뻥치는 기술이에요. 뭐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 거짓말하는 거냐면 분명히 물리 서버는 한 대예요. 우리 말하는 컴퓨터, 이런 컴퓨터 물리 서버가 한 대예요. 한 대인데 그걸 마치 밖에서 보면은 다섯 대인 것처럼 10대인 것처럼 보여서 서비스하는 기술이 가상화 기술입니다. 분명히 한 대인데 밖에서 보니까 컴퓨터가 10대 있는 것처럼 보여. OS가 10개 올라왔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가상화 기술이 나왔을까요? 가상화 기술은 처음에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서버 쪽에 있는 걸 가상화하기 위한 거였대요. 왜 서버를 가상화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 서버 잠깐 생각해 볼까요? 뭐 잘은 모르시더라도 서버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렉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끼기도 하고요. 서버들이 있는 데이터 센터 가면은 큰 서버들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반짝거리면서 막 돌아가죠. 아니면 워크스테이션 봐도 워크스테이션이 크잖아요. 근데 걔네들의 평균 사용률을 보면 몇 퍼센트냐? 평균 사용률이 15%래요. 서버를 막 기본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뭐 1억, 2억 이러잖아요. 얘네 평균 사용률이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15%밖에 안 되냐? 평상시는 별로 안 써, 이 서버를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뭐 쇼핑몰이야. 쇼핑몰에 서버가 올라가는데 평상시에 서버 사용률이 5%, 10%야. 근데 왜 이렇게 비싼 거, 큰 거 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세일을 딱 한다고 하니까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막 이런 거 딱 걸리면 갑자기 15%에서 90%, 80%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대비하려고 큰 서버를 갖다 놓고 쓰는 겁니다. 왜냐면 돈을 진짜 이때 많이 팔리는데 이때 사람을 못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서버가 못 받아주면 사람이 다 경쟁 조직으로 나가버릴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매출 안 올라오면 수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비싼 거 쓴 거예요. 너무 아깝죠. 평균 사용률 15%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AWS가 그런 상황이죠. 아마존이잖아요. 아마존 웹 서비스잖아요.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은 책 팔고 쇼핑몰인데 왜 이런 클라우드 회사를 지금 전 세계 1위 업체를 만들게 됐고 운영하게 된 겁니까? 유사한 고민이었다고 해요. 얘네도 언제가 가장 많이 팔려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한 이즈음쯤에. 그때 전 세계에서 훅 몰려가지고 매출이 훅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받쳐주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해서 물건을 팔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서버가 이만큼 많아야 되겠죠. 이만큼 많아야 돼요. 근데 얘는 이만큼 쓰는 거 언제만 써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만. 나머지는 평균은요. 평균은 평상시에는 15%만 쓰고 있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야, 저 85%를 1년에 10개월, 11개월 놀릴 수도 없고 놀리자니 이게 너무 돈이 아깝고 서버 한 대는 전기를 진짜 많이 먹고요. 그리고 상온 항습이라고 하죠. 추워야 되고 습도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계속 세게 틀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 무거워서요. 단단한 바닥에다가 올려놔야 돼요. 자리를 잡아먹죠. 상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놔둬서 돌리기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놀고 있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얘들이 그런 거예요. 야, 그러면 남는 거 빌려주자. 이만큼 다 가상으로 위에 서비스 더 올려가지고 OS 올린 다음에 얘네 가상으로 만들어서 필요한 애들한테 잠깐 빌려주자. 그리고 우리 돈 받아서 쓰면 되지. 우리도 필요하면 우리 거 갖다 빌려 쓰고 이러면 되자. 라고 해서 나온 게 서비스 시작한 게 아마존에서 AWS를 시작한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가상머신, 그래서 나온 이 둘 다 가상머신과 컨테이너 두 가지의 공통 기술이 이 버추얼라이제이션, 가상화라는 기술인데, 그럼 얘는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가상화를 어디서 하냐는 거예요. 자, 둘 다 밑에는 물리 서버가 있을 겁니다. 개인 프라가 있을 겁니다. 보통 가상 머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버 레벨에서 쓰는 가상 머신은 보통 우리가 인프라 컴퓨터, 이렇게 만약 컴퓨터 가정할게요. 컴퓨터 있으면 여기 위에 뭐부터 설치해야 돼요? 컴퓨터 샀으면 운영체제 윈도우부터 설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윈도우가 없어요. OS가 없고 뭐가 올라옵니까? 운영체제 역할을 같이 하는 하이퍼바이저라는 녀석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면 제품군으로 봤을 때는 뭐 VMware의 뭐 vSphere, ESXi 뭐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냥 바로 물리 서버 위에다가 OS 윈도우나 리눅스 가는 게 아니라 얘네 가상 머신을 해결해주는 이 근간 시스템인 하이퍼바이저를 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가상 머신들을 올려놓는 거죠. 이게 버추얼 머신, 하나의 가상 머신들인데, 이 가상 머신들이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윈도우니 리눅스니 하는 OS가 올라가고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면은 웹서버, 와스, DB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얘는 상대적으로 무거워요. 커요. 커요. OS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용량을 보면 보통 몇십 기가 이런 식으로 훅 올라가 버린다고요. 반면에 컨테이너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똑같이 가상화 기술이에요. 밑에 똑같이 인프라 깔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OS가 올라가요. 보통 리눅스가 올라갑니다. 리눅스가 올라가고요. 왜냐면 이 컨테이너, 우리 도커로 대표되는 이 컨테이너 가상화는 이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컨테이너 엔진이 올라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도커가 여기 속하는 거죠. 예, 컨테이너 엔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를 가상화해요. 얘랑 비교했을 때 뭐가 없어요? OS가 없네요. OS는요, 얘를 이용해서 얘를 공용합니다. 그러니까 리눅스 기반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리눅스 기반이라고. 그리고 그 위에 뭐 데이터베이스니 혹은 웹서버, 와스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어때요? 가볍죠. 가볍습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할 때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자원 많이 먹겠지만,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그게 작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배포하고 또 많이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러겠죠.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얘가 좋겠네요는 또 아닌 개념이에요. 이거는 또 그때그때 다른 거죠. 우리가 서비스하는 제품군의 특징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얘가 좋을 수도 있고 얘가 좋을 수도 있고요. 예. 이거는 물론 다를 겁니다. 하지만 요즘 제가 경험해 본 많은 일반적인 웹 서비스들이요. 앞에는 모바일 앱이 있고 우리가 흔히 백엔드라고 하는 뒤에 웹 서비스들은 최근에 신규로 개발한 것들은 보통 여기 있는 컨테이너로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버추얼 머신과 컨테이너의 비교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요. 자,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모바일 앱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다 아는 회사예요. 누구나 다 아는 그 F&B라고 하죠. 그 예를 들면은 스타벅스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주문하는 앱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예,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런 앱 개발하는 거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뒤에 백엔드를 보면 어떻게 가 있냐면, 일단은 여기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AWS 애저 위에서 뭘 사용하냐면, 일단 이거는 AWS랑 애저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거기서 뭘 빌려다 쓰냐면 EC2라고 하는 가상 머신을 빌려요. 가상 머신은 뭐예요? OS부터 깔려 있는 거죠. 예, 맞아요. OS부터 여기에 도커 컨테이너 엔진이 깔려 있는 얘를 빌립니다. 그리고 얘를 한 대만 빌리는 게 아니에요. 몇 대? 2대 이상을 빌립니다. 왜 2대 이상을 빌릴까요? 이중화. 혹시 한 대가 다운되더라도 한 대에서 서비스 해야 되니까 이중화 시킵니다. 그리고는 여기 위에서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OS 위에다가 예를 들면 와스 같은 거 올리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 뭐 올리냐면 도커 위에다가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올리고요. 실제 자바로 백엔드가 자바인데 자바가 빌드돼서 어디에 올라가요? 요 컨테이너 한 대 한 대에 올라갑니다. 만약 제가 지금 보시면 EC2가 그러니까 우리 가상 머신 2대죠. 한 대, 2대다 보니까 하나가 죽더라도 하나가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2대 썼잖아요. 근데 여기 똑같이 2대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데 그 위에 컨테이너들이 예를 들면 4대, 6대까지 한 대씩 올라옵니다. 고객들이 하나, 2대잖아요. 셋, 넷, 다섯, 6개까지 올라와요.
평상시는 두 대 떠 있어서 마치 네 대가 서비스하는 것처럼 부하 분산되다가 사람이 후루룩 몰리면은 이것들이 쭉쭉쭉쭉쭉 더 컨테이너가 올라오는 거죠. EC2가 올라올 수도 있지 않나요? VM이?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서비스를 해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두 대를 놓거나 혹은 필요하면 이 대수들을 더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빠르게 대응해 주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요. 전 성능 테스트라는 걸 담당하고 있어서 부하를 후루룩 줬을 때 어떻게 얘네들이 인프라들이 대응하는지를 보거든요. 보면 사람들이 훅 떴을 때 오토 스케일링을 가상 머신에 걸어 놓으면요. 얘가 떠서 서비스를 받쳐주는데 10분 걸립니다. 10만 명이, 만 명씩 들어오다가 갑자기 10만 명이 후룩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 빨리 서비스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받쳐주는데 EC2가 하나, 그러니까 VM 가상 머신 하나 뜨는데 얘가 10분이 걸린다고요. 10분이면 사람이 이미 다 떠났죠, 고객은. 컨테이너는요. 얘는 보통 1분 단위로 올라옵니다. 딱 보고 있다 보면 푹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한 1분 걸려요. 물론 앞에 사전 조건 어떻게 걸어서 올리느냐, 예를 들면 뭐 CPU 사용률이 뭐 60%가 3분 이상 지속된다, 이런 것들은 얘나 다른 건 똑같거든요, 이런 조건들을. 근데 실질적으로 올라오는 게 10분이냐 1분이냐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그거에 맞게끔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컨테이너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용 사례는 요즘은 이렇게 쓰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공용 클라우드, 여기까지는 클라우드 영역이고 거기 위에 가상 머신을 빌리시고 가상 머신 위에다가 컨테이너들을 여러 개씩 올리는 방식으로 배포는 어떠는 거예요? 요 컨테이너를 배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 번씩 나오는 거냐, 참고삼아 쿠버네티스라고 하는데요. 쿠버네티스는 K8S, 뭐 K9S, K8S라고 불리기도 하죠. 왜 이렇게 불리냐면 첫 쿠버네티스의 K하고 S 사이에 글자가 8개 있대요. 그래서 너무 기니까 K8S, K8S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K8S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얘는 왜 갖다 쓰는 거냐?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실제 쓰는데 가상 머신 위에 컨테이너가 하나, 둘, 셋, 넷, 4개에서 많아요, 20개예요. 막 이 정도면은 사실 쿠버네티스까지 쓸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이게 컨테이너가 몇백 개 막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배포를 관리할 거며, 어떻게 권한을 줄 거며, 어떻게 부하 분산, 로드 밸런싱을 할 거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복원할 거냐라는 게 이슈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런 것들을 얘가 오케스트레이션 해준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다 조화롭게 관리해주는 녀석이 쿠버네티스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 리눅스 재단의 공식 교육 같은 거랑 자격도 있어요. 다만 교육이 매우 비싼 축에 속합니다. 몇백만 원 이렇게 가거든요. 자격증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거 보시면은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보통 사용하는 조직이 일반적으로 작은 조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FMB에서도 이 쿠버네티스까지 안 가거든요. 하지만 더 많은 큰 서비스들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즉 그런 조직들, 큰 조직들에서 아마 전문가들을 원하실 거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쿠버네티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식 교육이나 아니면 그냥 교육도 상관없고요. 이 교육 많으니까요. 그다음에 자격도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구글이 이거 운영하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 놓은 게 이 쿠버네티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매우 많은 수의 컨테이너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또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요 CI, 그러니까 데브옵스를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에는 CI/CD 쪽을 중심으로, 특히 CI를 중심으로 해서 데모를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 데모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래요. 자, 일단은 제가 GitLab이라는 걸 들고 왔습니다. GitLab은 여러분 회사에서 만약 소스 코드를 기수로 관리하신다고 했을 때, 사내에서 관리하신다고 했을 때 많이 쓰시는 도구 중에 하나죠. 무료 버전도 있고요, 상용 버전도 있고요. 보통 도커로서 이렇게 띄워서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저도 그 GitLab을 사용할 겁니다. GitLab은 두 가지, 정확히 세 가지겠네요. 크게 봤을 땐 첫 번째 이슈 관리 용도, 소스 코드 버전 관리 용도, 세 번째는 버전 관리에 속하는 겁니다만 브랜치를 생성했다가 머지하려는 용도로 저는 GitLab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스 방식으로 씁니다. 저희 쪽에 설치한 건 아니고요. 이 GitLab은 물론 컨테이너에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일부러 다양한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긴랩 사이트 자체도 SaaS 형식으로 구독형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그거고요. 거기서 신규 기능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이슈를 생성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로 빙의가 돼서 해당 이슈에 대한 머지 리퀘스트를 생성할 겁니다. 여러분 그 깃허브의 풀 리퀘스트 이런 거 그렇게 익숙하신 분들 계실 텐데 유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메인 브랜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발하는데 여기다가 개발을 바로바로 해버리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좀 안전하게 개발하고 싶어서 어떡합니까? 보통은 메인 브랜치 옆에다가 디벨롭먼트 브랜치를 따고 여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피처 브랜치라는 걸 또 땁니다. 이렇게 각자 개발자별로 기능마다 여기서 하다가 이상 없으면은 머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가 릴리즈되는 시점에 다시 여기에 머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많이 하는 기쪽에서 브랜치 정책이죠. 저도 유사하게 따라가서 그렇게 복잡하게는 안 가고요. 메인 브랜치인데 여기서 뭔가 이슈가 생성돼서 저 이슈를 개발하기 위한 이슈 해결용 브랜치, 우리 흔히 피처 브랜치라고 하거든요. 피처 브랜치를 따겠습니다. 이걸 근데 나중에 이렇게 머지 합쳐야 되잖아요. 머지하기 위한 리퀘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얘네 프로세스가 그래요. 그러면 머지 리퀘스트를 만들면 이 브랜치가 자동으로 따집니다. 생성되거든요. 개발 머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 머지하는 시점이 어떻게 되냐? 맨 마지막 6번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요 메인 브랜치에 대해서 요 시점에 자동으로 젠킨스에 가서 빌드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젠킨스는 다른 프로젝트가 같이 있어가지고 빌드가 이렇게 됩니다라는 정도만 보여드리고요. 근데 빌드할 때 단순히 빌드만 할 거냐? 자바 프로젝트거든요. 빌드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스 코드가 품질이 확보되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소스 코드 품질이 확보됐는지 정적 분석이라는 걸 할 겁니다. 저는 여기서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소나 큐브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서 빌드하면서 정적 분석도 같이 하게끔 해놨고요. 그래서 이 나온 결과가 정적 분석 도구에 표시가 돼서 저는 이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하는 시스템의 구성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긴랩은 SaaS 형식을 쓸 거예요. 여기에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이슈와 머지 리퀘스트와 코드 버전 관리 기능 요 세 개 쓸 겁니다. 요거는 긴랩이라는 걸 여러분 사내에 설치하시거나 그냥 가볍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PC나 노트북에 설치하셔도 마찬가지 저 기능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얘에 대해서 빌드는 제가 애저라고 하는 공용 클라우드 위에서 VM을 하나 빌렸거든요. VM을 하나 빌려서 여기에 리눅스용 VM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도커 컨테이너 가상화 도구를 설치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빌려다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실질적으로 어떤 컨테이너를 올렸냐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기에 젠킨스 컨테이너 올려서 여기서 그 머지가 리퀘스트가 끝나면 요 젠킨스를 빌드하라고 시켰고요. 얘가 빌드하면서 자바 파일이어서 자르 파일을 최종 산출물로 만들어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적 분석까지 같이 하라고 시켰습니다. 소스 코드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아무리 빠르게 개발해서 아무리 빠르게 서비스를 하면 뭐합니까? 그 소프트웨어가 결함이 많거나 돌다 죽으면요. 어차피 사용자 떠나거든요. 그러면 소스 코드의 품질부터 잡아야겠죠. 그것도 다 자동화 시켜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끝나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는 뭐 브랜치를 바꿔 쓰든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이제 배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배포는 이제 뭐 또 다른 얘기니까 여기까지 잘 되는 거 요거를 저희가 한번 예제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모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 데모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보시고 계시는 거는 깃랩에 있는 제가 오픈소스 우리 자바 쪽의 대표적인 다인세스 도구죠. JUnit4를요. 제가 가져와서 마치 우리 프로젝트인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JUnit4는 자바니까 메이븐으로 빌드를 하고요. 자바가 되면 자르 파일로 결과가 남습니다. 자, 이거를 저 이제 긴랩이라는 데 올려서 우리가 다 같이 제가 개발팀이에요. 개발팀에서 막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현재는 메인 브랜치가 기본 브랜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뭔가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아이고야 여기 그냥 막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 거와 또 겹칠 수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버전 관리도 그러니까 릴리즈에 대한 버전 관리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능 개발하거나 결함을 수정할 때는 여기 메인 브랜치에서 별도의 피처 브랜치를 생성한 다음에 보통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작업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해야 되는 모든 요소들은 이슈에 있는 게 맞아요. 네. 제가 새로운 이슈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건 결함 수정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예를 들면 로그인에 문제가 있어서 결함 수정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로그인 결함 수정이어서 얘는 이슈고 뭐 디스크립션에 뭐 이런 거 적겠죠. 결함이니까 뭐 어떻게 하니까 문제가 발생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야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적었다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고요. 예를 들면 결함이 뭐 언제 결함이 언제 났는데 뭐 예상 결과는 뭐였는데 실제 결과는 어쨌더라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고요. 뭐 담당자 지정해줘야죠. 일단 저로 지정하고요. 이 결함은 예를 들면 며칠 후까지 개선하기로 해놓고 마일스톤 같은 거 혹시 있다면은 마일스톤한테 지정해 놓고 얘는 레이블을 버그로 지정해 놓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땅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슈를 하나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슈를 만들면 보통 이 단계에서 저한테 메일이나 메신저가 오죠. 너한테 할당된 결함이 하나 있어 라고요. 그럼 제가 들어와서 봅니다. 아이구야, 내가 만든 기능에 결함이 있었구나. 이거 수정해야지. 이거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수정하는데 바로 메인 브랜치 할 수 없으니까 머지 리퀘스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브랜치를 먼저 생성해 보겠습니다. 머지 리퀘스트는 머지 합친다. 리퀘스트 요청이잖아요. 합치는 요청인데 이건 브랜치를 만들고 나중에 합친다는 요청인데 이걸 먼저 만들어요. 합치는 요청을 먼저 만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해당되는 브랜치를 생성해 줍니다. 이건 긴 랩이에요. GitHub은 우리 풀 리퀘스트니까 이거 살짝 다르죠. 여기서 먼저 머지 리퀘스트를 먼저 해보면 빙글빙글 돌면서 메인으로 나중에 14에서 메인으로 합쳐질 머지 리퀘스트를 만들어요. 14는 브랜치 이름이에요. 제가 만든 적 없거든요. 자기가 지금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얘 합칠 거야 라는 가정을 하면서 미리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드래프트라고 아예 자기가 표시까지 해버립니다. 디스크립션도 달아줬어요. 14번 끝났어 라고요. 야, 이거 자기 마음대로 다 만들어 놓는 거죠. 14번, 이 브랜치 이름 14번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방금 생성했던 이슈 번호가 1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슈의 아이디입니다. 그 아이디 따서 14번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클로즈도 알아서 샵 14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머지 리퀘스트 한 사람 또 나한테 해주고 뭐 리뷰어는 누구한테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래서 얘 하나 만들어 주면요. 이제 어떤 게 되냐? 14번이라고 하는 브랜치가 생성됩니다. 메인으로부터 14번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어요. 자, 그럼 개발자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담당 개발자, 요 한동준이라는 개발자는 얘를 분명히 저장성 콜럼 받았겠죠. 14번의 브랜치로 체인지를 합니다. 예전에 체크아웃이지만 이제 체인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거기서 로컬에서 커밋 수정을 하신 다음에 커밋 푸시를 하실 겁니다. 제가 그거를 웹상으로 해서 하는 걸로 대체해 보겠습니다. 일단 14번 브랜치가 A예요. 14번 브랜치로 저는 일단 체인지 했습니다. 일단은 브랜치 바꿨고요. 14번 브랜치에 대한 소스 코드 이렇게 있는 건데 제가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security.md 파일 이게 결함을 발생시킨 소스 코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왜냐면 실제 코드가 있긴 한데 혹시 그 건드리다가 좀 이따가 에러가 날까봐요. 얘가 소스 코드라 간정하고 얘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소스 코드 수정하는 개발자예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이렇게 여러분 보통은 로컬에 다운받아서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바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석 같은 거 달아서 결함 수정입니다. 예,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실제 아마 수정하는 코드는 원래가 여기 들어갈 거고요. 우리 그냥 코드를 수정했다가 치고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수정했다 치고 14번 브랜치에 커밋을 하고요. 한 번 더 바꿔볼까요? 한 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결함 보통 한 번에 커밋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 번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한 번 또 수정을 막 했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커밋할 때 아까 제가 안 보여드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14번 이슈를 수정하는 거죠. 여기서 14번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뭐 결함에 뭐 로직에 뭐 어떤 것들을 수정했다라고 적어주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려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얘도 중요하지만 얘입니다. 샵 14번. 샵 14번이란 이슈 때문에 얘를 수정했다는 의미예요. 보통 한 줄의 제목, 한 줄의 공백줄, 한 줄에서 다섯 줄에 이거 왜 수정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으라고 하거든요.
일단 가볍게 한 줄 적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빼먹지 않는 건 샵 14번이에요. 자, 얘 커밋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커밋을 했는데 얘는 보시면 아까 제가 이슈 생성했지 않습니까? 이슈가 몇 번 이슈였어요? 14번 이슈였죠. 얘였어요. 로그인 결함 수정. 얘를 가보시면 이것 때문에 어떤 게 커밋되었는지들이 밑에 나와요. 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아까 바로 전에 결함의 로직 짱땡땡 수정 땡땡땡 했던 거 있잖아요. 이 이슈 때문에 커밋한 리스트 쭉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도대체 이 코드 왜 수정됐어? 라는 거 이렇게 추적하실 수가 있어요. 커밋 메시지 보니까 14번 결함 때문이네. 14번 결함 갔더니 로그인 결함 수정이네. 내용은 뭐뭐뭐고 이것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 이력이 다 남습니다. 이렇게 추적하시는 건 별로 어렵지 않지만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을 매우 쉽게 해주도록 도와주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꼭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자, 이게 수정이 다 끝났으면 뭐 해야 됩니까? 머지 리퀘스트가 정말 다 됐으니까 머지 해줘 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얘예요, 얘. 얘를 머지 해줘 라고 해서 승인을 요청할 겁니다. ready로 한 다음에 얘를 머지를 진짜로 해버릴 거예요. 이렇게 머지를. 근데 머지를 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어떻게 설정을 해놨냐면 여기 웹훅이라는 설정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관리자 권한이 있으시면 볼 수가 있어요. 이 웹훅에 제가 어떤 웹훅을 추가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브랜치에 정규식이죠. 메인 브랜치에 푸시 이벤트가 일어나면 여기 있는 URL을 실행시켜 줘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웹훅 혹은 포스트훅이라고도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은 이런 도구들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메인 브랜치에 변화가 있으면 나는 이런 일들을 해줘 라고 적어 놓는 거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만약에 메인 브랜치에 푸시 이벤트가 있으면 메인 브랜치에 푸시 이벤트가 있으면 그러면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젠킨스를 실행해줘 라는 거거든요. 젠킨스에 얘를 실행해줘. 근데 이건 무슨 실행이냐면 이 JUnit4를 빌드해서 정적 분석까지 해줘 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머지 리퀘스트 했던 얘를 진짜 머지 해버리면 머지를 해버리면요. 지금 요 14번 브랜치가 메인으로 머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얘가 방금 머지 되었다라고 나오고요. 머지 되는 순간 제가 여기서는 보안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젠킨스가 뒤에서 막 지금 이걸 빌드를 하고 있습니다. 빌드가 시작이 됐고요. 빌드가 됐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빌드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 하라고 그랬냐? 정적 분석도 하라고 했습니다. 정적 분석은 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나큐브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하라고 했고요. 이 소나큐브는 제가 보통 정부 지원 같은 데 받아서 중소기업의 소스코드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거 지원을 한 두어 시간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소나큐브라는 도구를 사용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소나큐브랑 저랑은 일단 도구 자체의 뭐 금전적인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순수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언어 하나만 안 쓰잖아요. 언어 자바도 쓰실 거고요. C샵도 쓸 수 있고 CSS 있고 예를 들면은 고 언어나 JSON, JSP,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코틀린 뭐 이런 거 쓰실 수 있는 거죠. PHP, 파이썬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 정적 분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개발 언어마다 도구들을 다 따로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자바는 PMD나 파인드버거가 있고요. 뭐 C샵은 다른 게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얘는 그것들을 하나의 도구에서 다 검사를 해줍니다. 뭐 이것도 첫 번째 장점인데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이 정적 분석이라는 거는 가장 편하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개발자분이 이클립스나 VS 코드 같은 IDE 통합 개발 환경이죠. 거기에 플러그인을 붙이셔서 마치 컴파일 에러 검사하듯이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소스 코드에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요. 소스 코드에 예를 들면은 여러분 변수명 세 글자 적으셨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내지는 if문 쓰였는데 if문 A와 B의 비교문이 항상 true네요. 이거 뭐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면 문자열 비교를 할 때 는 두 개 쓰였네. 이거는 객체의 주소값이 같은지 보는 거니까 equals 쓰세요. 이런 것들 찾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주는 것들을 개발자분들은 IDE에 껴서 하시기 가장 좋아요. 얘가 웬만한 IDE 다 지원해 줍니다. 이클립스 계열,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인텔리제이 계열. 인텔리제이 계열은 그 회사에서 만드는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뭐 PHP 스톰 이런 거 다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또 무료예요. 일단 기본 사용은 커뮤니티 에디션이 때문에 여러분 한 번쯤은 만약에 이게 정적 분석하신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소나큐브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물론 행안부의 49개 보안수에 지키신다면은 CC 인증 받은 카피당 한 3천만 원짜리 도구 써야 되긴 합니다만 그게 아니면은 첫 번째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마지막에 언제 돌았어요? 2분.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드린 동안에 돌았어요. 이게 뭐냐? 얘가 지금 머지 했잖아요. 머지 해서 젠키스가 돌았죠. CI 도구인 젠키스가 돌면서 빌드도 하면서 정적 분석해 라고 해서 그 결과를 일루 2분 전에 보내버린 겁니다. 들어가서 볼까요? 예. 얘는 마지막 했던 게 2분 전에 제가 얘를 머지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돌았던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52개의 문제점,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점, 유지보수와 관련된 1200개의 문제점이 있고 테스트 자동으로 해서 84%의 커버리지, 중복 코드가 0.5% 정도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들어가시면요. 이런 식으로 정말 문제점이 어디인지 보이고요. 이게 어느 코드의 어느 부분인지 나오는데 왜 문제점이 가서 보면 이제 화면을 좀 너무 줄여놔서요. 조금 줄여볼까요? 어느 코드에 있는 부분인지 나오고요. 거기에 왜 이슈인지가 나옵니다. 배드 코드, 굿 코드거든요. 나오고 고치는데 보통 5분 정도 걸린다 정도까지 예측된 수치까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계속하면서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배포하고 오퍼레이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제가 보여줬던 얘도 어디 올라가 있냐? 컨테이너 올라가 있습니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렇게 제가 해놨던 요 젠키스가 있거든요. 똑같은 주소에 걔도 포트만 바꿔서 어디에 올라가 있냐? 컨테이너 도커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즉 컨테이너는 우리가 이러한 서비스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지만 이렇게 데브옵스 환경들에서 도구들 쓸 때도 여러분 저는 도커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소나큐브요. 이거 설치하시려면은 컨테이너가 2개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거, 소나큐브 관련된 거. 소나큐브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엘라스틱 서치도 해야 돼, 웹 서버도 설치하셔야 돼, 모두 설치하셔야 돼. 복잡하거든요. 도커 이용하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거,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까지 2개 단 한 줄로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도커 컴포즈 업이라고 하는 걸로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도구 이용하실 때도 가급적이면은 도커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한 번쯤 도커로 올리시는 거. 젠키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다른 도구도 깃도 마찬가지고요. 이 깃랩 제가 지금 사스 형식 갖다 썼지만 사내에서 적용하신다고 하더라도 다 도커로 올리시면 편해요. 그래서 도커에 한번 올리시는 거 강력하게 한번 권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데모 끝나고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데브옵스 환경이라는 거를 구축하고 사용해 보면서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와 가상머신이라는 거, 그다음에 넘어서 클라우드까지 상용 클라우드까지요. 사용하는 걸 보면서 몇 가지 참고하실 내용들이 있어서 이걸 마무리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깃랩에서 머지리케이스 만들고 젠킨스에 돌려서 소나큐브라는 도구에서 소스코드 문제점까지 봤던 요거요.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 똑같이 하실 때 유튜브 보고 따라 하신다 그런다면 이미 많이 올라 있거든요. 2시간 안에 똑같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이제 자료가 많습니다. 우리는 특별해서 안 돼요가 이제 안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CI 그리고 CD까지는 도메인을 가리지 않고 개발 언어 가리지 않고 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퍼블릭 클라우드, AWS, Azure, 네이버 클라우드, 뭐 NHN 클라우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요. 생각보다 비쌉니다. 많이 비쌉니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나온 거 보시면요. 자, 우리가 새롭게 서버를 안 사도 돼요. 초기 비용이 안 들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뭐 상면이나 뭐 에어컨 이런 것도 없어도 돼요. 그리고 그 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는 비용이 아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비용 되게 많이 아끼고 월 사용료 이만큼밖에 안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 처음에 하실 수 있거든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클라우드 간다고 무조건 저렴해지고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버추얼 머신의 오토 스케일링은 느립니다. 사용자가 갑자기 몰렸어요. 우리가 어디 입소문을 탔나 봐요. 혹은 뭐 유튜브에 뭐 알고리즘을 탔습니다. 갑자기 우리한테 막 사람이 몰려요. 그럼 서비스를 막 더 해가지고 우리를 더 알리고 더 많이 물건을 팔고 이래야 되는데 버추얼 머신 오토 스케일링 걸어 놓으시면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10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오토 스케일링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자원 예약하는 것도 돈 들어가는 거 아시죠? 고민해 보세요. 오토 스케일링 가상 머신 수준에서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 수준에서 오토 스케일링이에요. 뭐 이것도 쉽고 더 비용적으로 저렴하긴 하죠. 하지만 오토 스케일링 조건을 잘 맞추세요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언제 오토 스케일링을 할 건지, 컨테이너를 막 늘려가고 줄여갈 건지에 대한 것들의 조건을 다는 거거든요. 자, 늘리는 거에 대해서 오토 스케일링 컨테이너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만들어 놓은 VM 위에서 올리는 것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요. 차라리 다 풀로 쓰시든가 아니면은 늘어나게끔 했을 때 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더 빠르게 빠르게 파악하고 빠르게 늘어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다만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도 오토 스케일링이니까요. 이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늘어나고 천천히 줄어들고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도커 첫 번째 말씀과 마찬가지로 도커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리눅스 하면서 도커 하면서 리눅스 처음 봤거든요. 그래도 할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못하는 QA인 저조차도 지금은 도커가 절편해서 도커 올릴 때 다 도커 올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강조드리려고 제가 색깔 바꾸다가 이렇게 됐네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도커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벌써 1시간 반이 다 됐네요.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들어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